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또 성희롱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에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당시에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말은 못 들었다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과문인가요? 변명문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1월 10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사과인 듯 사과 같은 사과 아닌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인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퇴원길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많은 지지자 또 국민 앞에서 저렇게 퇴원 입장을 밝히는 모습 직접 보셨는데, 김묘성 기자님, 일단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더없이 반가울 텐데 일단은 많이 상태가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좀 밝아 보이기도 네네. 하고요. 네, 사실 저렇게 인사를 하기 전에 목을 3번 정도 킁킁 이렇게 하하. 다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시간이 몇 초 정도 흘렀기 때문에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잘 나올까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막상 입을 떼고 나니 꽤 매끄럽게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피습을 당한 지 8일 만에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퇴원 결정은 병원 측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말을 꺼낼 때 맨 첫 서두는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말로 입을 뗐고 네. 그다음에는 국민들께서 목숨을 살리셨다. 그리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정치 종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내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나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재근 평론가님,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앞서 화면에 잠깐 보니까 많은 지지자분들도 서울대병원 앞에 모여든 것 같아요. 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경찰선 바깥으로 모여들었는데 네. 경찰의 경계가 삼엄했거든요. 아하. 그 바깥으로 이제 지지자라든가 유튜버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이라고 연호를 하기도 하고 그 밖에 또 이재명 대표가 부활하셨다. 조금만 더 회복하시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특히나 지지하셨던 분들 또 민주당 관계자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반가워하는 순간인데, 이와 반대로 이 순간에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피의자 김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 모습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문은 왜 쓰신 건가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직접 보시고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해주시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변명문은 언제 쓰셨습니까? 범행 전에 쓴 겁니다. 3, 4, 2. 범행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예.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70대 남성이 같이 조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글쎄요. 피의자 입에서 국민이란 단어가 나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김 씨의 신상, 얼굴을 비롯한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할지를 놓고 장시간 논의했습니다만 결국 비공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사실 언론 모습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피의자 김 씨는 옷에 달린 모자 등으로 깊이 눌러쓰고 자신을 가린다든가 마스크 등으로 가린다든가 모자를 눌러쓰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언론이, 즉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에 또렷하게 다 답을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래서일까요? 저희도 사실 오늘 화면에서 얼굴을 뿌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됐더라면 이름이나 사진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가는 모습 중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이제 정보가 알려질 수 있었을 텐데 비공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경찰에도 피의자 신분을 그래도 이제 많이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마스크 쓰고 있고요. 카메라 앞에 썼지만 이 피의자는 사실은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막 숙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정면을 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자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죠. 네. 보통은 본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피해를 입게 된 위험성 있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먼저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죄송하지 않고 네.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조력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력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걸 누구하고 계획하겠냐 이런 답변도 했었고요. 남기는 말인가요? 그런 메모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에게 우편물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바로 그 우편물 배달, 그 우편물 관련해서 이른바 변명문, 해괴망측한 표현이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한 8쪽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변명문에 대한 입장도 혹시 얘기를 했나요? 네, 일단은 저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들어갈 때 이제 기자들이 범행을 왜 한 거냐, 범행 동기와 관련된 질문하니까 8쪽짜리 내가 변명문을 제출했다. 나중에 그거를 참고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문을 왜 썼냐 그랬더니 직접 보고 참고해라. 그리고 나는 이게 범행 이후에 쓴 게 아니라 범행 전에 쓴 것이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네. 경찰은 이제 이 문구 제목이 8쪽짜리 이 내용이 변명문이 제목이 아니고요. 네. 남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에 본인이 임의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써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수가 된 거라고 하고 네. 그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초의 언론 보도 나올 때는 전 정부에 대한 비판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비판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줄을 잃었고 네. 본인의 행동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언제 썼냐니까 범행 전에 썼다는 얘기만 일단은 김 씨는 입장으로 내놨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선뜻 수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피의자 김 씨가 내뱉는 말에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에서 앞서 들으셨죠? 국민 그리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번 이 공격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습격을 감행했다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프레카드, 머리띠를 제작하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글쎄요, 뭔가 나름의 범행 동기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털어놓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말들을 전예현 평론가님, 이 사람 피의자 김 씨의 무슨 정치적 신념이란 말을 우리가 갖다 붙여야 됩니까 이걸? 예, 저는 경찰에서의 신념이란 말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김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제1야당의 대표를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저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어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처벌해야 되는데 늦춰지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서 다수당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로 구체적 진술이 나온 것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는데요. 백성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8쪽 분량의 메모, 본인은 이걸 변명문이라고 칭하던데 어쨌든 이 내용에도 이런 유사한 진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진술, 8짝 분량으로 작성된 메모, 그리고 포렌식 분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찰은 어쨌든 이 김모 씨가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피의자 김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공격을 감행하기 전 영상을 보면 정말 다시 봐도 섬뜩하고 오싹해요. 왜 보세요? 처음에는 먼 발치에 있었던 김 씨가 화면을 보면 점점 한 발짝씩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합니다. 취재진과 수많은 지지자 사이를 비집고 한 발짝씩 다가가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이번 범행이 오싹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네. 피의자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8쪽 분량의 그 뭐 남기는 글인지 변명문지 제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했을까요? 당연히 철저하게 분석을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범행의 동기가 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 8쪽 분량의 소위 변명문을 경찰에 공개하느냐.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또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아까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범행의 동기와 관해서 쭉 설명하면서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이 변명문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총 7,446자로 구성이 돼 있다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일단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종북 세력으로 인해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서 피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 지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좌경하던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가게 되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좌파 세력들에게 나라가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변명문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네. 변명문을 요약한 것은 이제 경찰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그 이전에 70대 남성 한 명이 공범이라는 취지로 긴급 체포가 됐다가 석방이 됐죠. 이 변명문을 총 7개 정도를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5개는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언론사에다 보내고 네. 그러니까 성공했을 경우 2개는 가족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에는 가족에게만 보내라고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만 가족에게 보내진 것 정도만 확인이 됐고요. 네. 이 내용 안에 이 대표를 제외한 정치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뭐 공모관계가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모가 배후 세력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일단 오늘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에 송치했고 이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요. 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뉴스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성희롱 그 주장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요. 네. 이 일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그러니까 송년회가 있었던 날이라고 하고요. 네. 성남 시내 한 호프집에서 시민단체 송년회가 있었는데 네. 현근택 부원장이 성남 지역 정치인의 수행비서로 일해온 50대 여성에게 너희 부부냐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변호사님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 현근택 그 부원장이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변호사 누가 부부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수행하는 정치인과 너하고 부부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리지 않았느냐라고 하하하 웃었다는 거고요. 해당 여성이 그 자리에서 말이 지나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근택 부원장은 같이 사냐? 이렇게 이제 다시 물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해당 여성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너희 부부냐 하하하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맴돌아서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라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말이 여러분 송년회면은 그 어떤 말도 용납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에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란 사람이 지금 지역 정치인의 수행비서 50대 여성입니다. 그 수행비서 여성에게 다짜고짜 너희 부부냐? 라고 운을 떼니까 그 여성 입장에서는 귀를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누구와 누구를 부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정말 듣기에도 민망하고 분노가 치밀고 귀를 의심할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이에 대해서 현근택 부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 송년회 다음 날 현근택 부원장이 그 피해 여성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10통 정도 전화를 했고 네. 그래도 아마 통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그 메시지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네. 어제 현근택 부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입장문에 보면 송년회 다음 날 그 여성 비서가 수행하는 정치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신 말 때문에 지금 그 수행비서가 화가 나 있으니까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이 사건을 인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때 현근택 부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정치인이 그 기억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메시지 그 문자에는 술 마셔서 뭐 기억이 없다 이런 표현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 수행 비서분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됐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뿐이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네. 문제는 그 입장문으로부터 또 다른 논란이 터진 겁니다. 또 있어요, 논란이. 뭐가 또 터졌냐면 네네. 그 입장문에 현근택 부원장이 억울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데요? 뭐가 들어있냐면 당시 술자리를 함께했던 분들에게 확인해봤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 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대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이 말을 종합해보면 현근택 부원장은 내가 그냥 마지못해 사과는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좀 억울하거든? 지금 주변 사람들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너가 상처받았다면 내가 사과할게. 이 말은 나는 상처 주지 않았는데 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진정성이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다른 분들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성이 그럼 거짓말하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조금 발언을 조심하고 자제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 여성에게 보냈던 문자만 보면 실수를 인정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오히려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었는데 이 입장문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라는 점에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정한 사과냐 아니냐는 당사자,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뉘앙스, 당시의 상황, 그동안의 정황, 시점 이런 게 다 종합돼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는 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현근택 부원장의 입장을 보면 조금 이례적이랄까요? 좀 눈에 띄긴 해요. 뭐냐면 입장문인데 저간의 사정을 세세하게 적었어요. 뭐냐? 사실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해당 지역 정치인이 그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 이런 것까지 적었어요. 그렇다면 현근택 부원장의 본심, 진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점이.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나 도저히 모르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일이 있었다는 거, 해당 발언을 했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 과정, 이러한 지금 시끄러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거론되고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약간 비아냥하는 그런 여론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되고 딱 회복되고 깨어나서 했던 첫말 대전은요. 대전은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거의 빗대서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진다에 나온 첫 메시지가 현근택은요. 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현근택 부위원장의 이 논란이 엄청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이슈가 크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정성호 의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핸드폰 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많이 걸려요. 맞아요. 네. 근데 저게 이재명 대표하고 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저게 징계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총선에 못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정성호 의원이 아니 그거 아니면 그냥 엄중 경고로 끝나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나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정성호 의원이 저기 현근택 부위원장을 징계할 무슨 위치에 있나요? 지금 뭐 당직 뭐 맡고 있어요? 없습니다. 어허. 전혀 당직이 없는 아무리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하고 현근택 부위원장의 저 징계 수위를 논하는 것. 그럼 저렇게 둘이 수위를 논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현근택 부위원장의 이 소위 말하는 성희롱 논란에다가 네. 또 다른 논란까지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여러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의 윤리 감찰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의원과 당 대표가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당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공적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물밑 조율 내지는 비공식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이게 뭐 크게 이렇게 좀 문제가 될까? 지금 이 대표로서는 이번에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회의라든지
지금 어떤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럼에도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자, 요 방금 들으신 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잖아요. 여러 지금 민주당이 몸담았던 인사 그리고 현재 민주당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낸 건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뭐 현근택 부원장 건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사실관계가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게 됐습니다. 감찰을 지시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그거야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민주당이 앞으로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총선이 석 달 정도밖에, 석 달도 채 못 남았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지금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됐고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새치혀를 조심하라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뭐 길을 가다가 특히 좁은 길에서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끔 신체적 접촉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볼 수만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지나가다가 실수로 부딪힐 수 있죠. 그런데 실수로 부딪혔어도 아픈 건 아픈 거고 사과를 할 건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쾅 하고 밀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설마요.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일부러인지 아닌지 한번 영상을 같이 볼까요? 네네. 네, 새벽 2시가 조금 안 된 시각입니다. 한 남성이 이렇게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지금 보시겠어요? 쾅 하고 부딪히거든요. 지나가던 여성의 어깨를 치고 저 보시면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더니 급하게 뛰어서 어디론가 또 도주를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던 남성은 이내 쫓아오는 사람이 없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어깨로 쿵 하고 민 듯한 모습이에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왜냐면 이건 상상이 아니라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잖아요. 이거 어깨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팔꿈치를 이용해서 밀고 있는 게 고스란히 찍혔네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살짝 비킨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줘서 미는 듯한 그러네요. 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딪힌 여성은 지금 뒤로 넘어졌다고 어머나. 하는 것이고 넘어졌는데 엉덩이 뼈가 골절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근데 이게 골절 부위가 예를 들어서 팔 같은 데가 골절됐으면 팔에 깁스하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또 엉덩이 뼈는 몸의 딱 중앙이니까 맞아요. 운신에 크나큰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분 얘기가 누워서 잠도 못 잘 지경이다. 어머나. 일상이 파괴된 것 같다. 어머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치사주의 중상을 당하셨어요. 피해 여성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대기실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랑 눈을 마주치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강하게 밀었어요. 제가 도로가로 제가 굴러갔는데 거기에 쐐기둥이 2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가장 푹신한 엉덩이가 부딪혔으니까 그나마 청골이 골절된 그 정도지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부러진 거니까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일상이 파괴된 것 같아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분통 터지잖아요. 지금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상해를 당하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얼마나 여성분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뭐 지금 저희가 보면서도 너무 황당한데 그러니까요. 피해 여성을 얼마나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 1월 6일 새벽 1시 50분입니다. 전북 군산 시외 버스 터미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죠? 새벽 시간이라. 네네. 근데 이제 피해 여성분 얘기를 따르면 저때 이제 타 지역에서 버스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봐도 실수를 부딪힌 게 아니죠. 걸어오다가 어깨를 콱 이렇게 밀어넣잖아요. 네네네. 여러분 완전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실수를 부딪히면 그다음 뭘 하죠? 도와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세워드리고 사과하고. 근데 지금 뭐 했나요? 뛰잖아요. 막 그러네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완전히 의도적이라는 게 너무나 아하. 명백한 상황인데, 더 황당한 건 저 피해 여성이 지금 저 남성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저 공간에 있었던 이유가 서울에서 군산까지 오는 시외버스를 같이 타고 지금 군산에 도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저 두 사람 뭔가 원한이라도 있을까요? 서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보세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저런 식의 행동, 막무가내 저는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현장에서 내뺐어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근데 혹시 저 사람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좀 내뺐어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허. 관련 영장 등을 집행해서 CCTV도 추적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 남성을 검거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고의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전치사주면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 치료비나 이런 위자료도 이 남성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상해죄로 이제 수사해서 이 남자 검거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잡힐 것 같습니다. 이 남성 아직 안 잡혀서 검거가 안 됐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피해 여성을 통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여성분이 비명 안 질러주셨으면 아마 더 했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분명. 피해도 크고 일반적으로 부딪혔으면 도망가지는 않죠. 백성문 변호사님,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래도 이런 몹쓸 범죄를 저질렀을 때 CCTV가 촘촘하게 망이 깔려 있잖아요.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검거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뉴스파이터에서 검거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죄명은 폭행치상죄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깨를 밀친 건 폭행이지만 결국 넘어져서 엉덩이 쪽에 뼈가 골절되는 그런 중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치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어찌 보면 약간 뭐 여성 혐오 범죄일지 그건 제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여성을 보고 밀쳤다라는 건 뭔가 그런 류의 이상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몹쓸 남성을 검거해야만 그 지역 일대의 또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검거됐다는 소식 뉴스파이터 끝나고 곧바로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남의 등쳐먹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벼룩의 간을 뺏어 먹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게 마땅할지언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영상인데요. 거리의 CCTV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아하. 같이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이게? 깜깜한 새벽이고요. 두 사람이 보이시는데 이 두 사람 폴리스 라인을 넘어갑니다. 네네. 그러더니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두 사람 어둠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두 사람 손에 뭔가 들려있죠. 보시면요. 왼쪽은 기타, 그리고 오른쪽은 대형 밥솥인데요. 이대로 이들은 또 사라졌습니다. 일단은 어두운 상황이었고 이 밤 늦은 시각 CCTV가 그렇게 선명하진 않다 보니까 또렷하진 않았습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이 저기가 식당이라고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왜 저기가 식당이지? 왜냐하면 주변이 널브러져 있었고 어지러웠자는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요. 이게 대관절 저 주변이 무슨 상황이에요, 전현 평론가님?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파렴치범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훔친 장소와 시점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저 식당은 바로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폭발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어머나. 그래서 지금 창문도 깨지고 저렇게 출입문 부근도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어쩐지. 거거든요. 더군다나 경찰에서 폴리스 라인 자세히 보시면 노란 줄 쳐놨어요. 저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 보존이라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저 틈새를 틈타서 저 두 사람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서 기타 더 기가 막힌 것은 밥솥 훔쳐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어머나. 아니 식당에서 밥솥 훔쳐가지고 나는 거 정말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시점이 더 문제입니다. 폭발 사고 일어나서 한 1년도 넘은 것이 아니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폭발 사고 난 지 바로 이틀 뒤에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폭발 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어났던 폭발 사고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김묘성 기자님, 저희 뉴스파이터가 전해졌던 그런 사고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요, 내 주민, 내 이웃이 아주 큰 사고를 겪은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아하.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인근의 주민들은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아이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때 그 깨진 유리 파편이 집 안으로 날라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큰 폭발이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건 현장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한 식당 건물에서 갑자기 시뻘건 아유.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건너편에 있던 CCTV도 고꾸라지고요. 네네. 골목을 비추던 이 CCTV도 폭발 충격에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아이고. 화면에는 이렇게 결국 흙먼지만 날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폭발이 난 식당 어머나, 건물은요. 어머나. 마치 이렇게 폭격이라도 맞은 듯 그러니까요. 폭삭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저 영상 다시 봐도 너무 진짜 참혹하고 또 안타깝고 얼마나 지금 재산상의 이 피해도 많아요. 하루아침에 또 이 엄동설 안에 터전을 이루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참혹한 현장에서 저런 몹쓸 짓을 저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 저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뭐가 터졌다라고 하면 해당 업소에서만 뭔가 좀 피해가 있는다든지 그런 걸 많이 상상하잖아요. 네. 근데 저때 폭발은 얼마나 컸는지 네. 인근의 상가 주택 등이 80여 채가 파손이 된 어머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10여 대의 차량도 파손이 됐고 네. 12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아하. 완전히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는데 네. 저런 현장을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너무 안 됐다. 저 어떻게 내가 도움을 드릴 길이 없을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저 모습을 보면서 절도범 2명은 내가 저기서 뭐 빼내올 게 없을까? 아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 현장에 쓱 하고 들어가서 뭐 병맥주 15병, 밥솥, 기타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방송으로는 물론 부적절한 용어라서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만 진짜 찌질하던 인간 중에 정말 찌질한 인간들, 남의 고통을 진짜 이렇게 자기들 입속 차린 대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저는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그 붕괴 사고의 그 구조 현장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사실 이날 생각해 보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목의 날이죠. 네. 근데 그날 저런 폭파 사고로 뭐 영업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저분들 대부분 월세로 가게 하시는 아이고 분들이거든요. 세상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저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요.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도 못하고 지금 이제 생계가 막막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 둘은 들어가서 기타와 밥솥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아유. 그리고 저기 식당만 문제도 아니고요. 인근 주거지 창문도 다 깨져서 어머나.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 건졌네. 그래서 아유, 기타와 세상에. 밥솥을 들고 나오는 저 사람들의 모습은 전 제가 평가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정말 저 몹쓸 인간들, 저 파렴치한 인간들, 저 하루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대한민국 경찰이 잡았습니다. 아하. 사실은 식당 주인이 맥주 등이 사라졌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인근 CCTV 3대 분량, 그러니까 총
72시간을 돌려서 이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했더니 지난 3일에 이 사람들의 신원이 특정이 됐는데 바로 이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40대 외국인 2명이었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불법 체류 상태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노동자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건조물 침입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수절도죄로 검거가 됐습니다. 자그마치 72시간 분량을 속된 말로 눈이 빠지게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2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것도 정말 이 분노에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짓을 저질러요.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이용해서요. 전희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12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부상을 입은 분들 그리고 저렇게 삶의 현장이 파괴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면 저런 행동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 외국인 2명이 경찰서 한 진술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 밥솥을 훔친 거는 밥을 해 먹으려고 훔쳤다고 하고요. 죄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에휴, 이 사람들 그게 무슨 죄가 아닌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진짜. 이거 정말 너무 뻔뻔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져간 맥주를 빼고 나머지 밥솥, 기타 물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받은 이분들의 마음까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니까 아마 이 일 적발됐으니까 아마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과정도 이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법 처벌 달게 받기 바랍니다. 반성하세요. 에이, 기분 너무 안 좋잖아요. 분위기 바꿔볼게요. 1위가 만난다. 아니 그러면 이건 대박 사건 아니에요, 진짜 김묘성 기자님. 그야말로 전쟁 그 자체겠죠. 어허. 1위를 만났으니까요. 바로 현역 가왕 이야기입니다. 네. 준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허.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한 곡 대결이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요 한 곡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야. 누가 더 잘 불렀나 한 곡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데 네. 잘한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한 곡을 갖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도 문제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그러네요. 굉장한 고민에 빠졌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는요 1위끼리 맞붙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등장부터 현장을 아주 술렁이게 만들었는데요. 네. 먼저 트로트의 여제인 주현미 씨의 마음속 1위들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아하. 주현미 씨가 콕 집어서 제 원픽이에요. 원픽이에요. 하던 사람들만 지금 대결에 붙은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빵년차 린인데 류현정도 앞으로 나와. 몰라. 저요? 저를 호명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저 워낙 팬이었어가지고 약간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요. 구름의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못 들어도 누가 볼까 숨을 멈추고 몰래 읽어봅니다. 사랑의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아무리 읽어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I love you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와, 보통 듀엣으로 부른다는 건 화합의 무대인데 이거는 진짜 내가 너를 이겨야 해. 지금 이거 경쟁의 무대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노래 한 곡을 가지고 듀엣을 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하는. 네. 근데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해서 또 나만 잘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화음도 맞추면서 막 경쟁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무대가 펼쳐진 거예요. 네. 근데 두 분 다 사실 노래를 못한다고 할 수가 절대로 없는 네. 다 나름대로 발라드의 정상, 트로트의 정상 네.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하. 그런 분들이 저렇게 대결을 하고 심사위원은 둘 중에 한 명을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야. 너무 힘든 순간이고 가혹하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직업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뭐 월드 시리즈의 야구 감독, 뭐 영화 감독 그런 얘기 하는데 현역강의 심사위원들 저 그러네요. 정도면 아주 특별 상여금을 줘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심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막상 막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린 씨가 166점을 받고 아하. 유원정 씨가 194점. 어머. 유원정 씨가 점수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어허. 아무래도 린 씨는 이제 발라드 여제고 아하. 유원정 씨는 리틀 이미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트로트의 엄청난 또 아. 가창자인데 여기는 트로트 경선이니까 아무래도 홈 어드밴티지 목소리에 유리함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하. 서른도 씨가 린 네. 씨한테 딱 하고 뭐라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대수가 아니다라고 아. 딱 얘기를 했는데 린 씨가 15년 만에 듣는 귀한 조언이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린 씨한테 노래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를 했겠습니까? 현역 가왕에 와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에 대한 지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바로 또 현역 가왕의 그동안 못 봤던 묘미가 아닌가 싶은데 그 베테랑이라는 린 씨도 이런 조언과 지적을 받는 무대가 바로 현역 가왕 무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1위끼리 맞붙는 게 정말 긴장이 팽팽한데 다음 1위끼리의 대결은 어떤 무대였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현역가왕 정말 해도 너무한다 맞아요. 싶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분은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현재 대국민 인기투표 1위입니다. 음원 성적도 1위입니다. 어허. 동영상 조회수도 1위예요. 어허. 아 정말 막강한 가수죠. 누굴까요? 그런데 여기에 맞붙는 또 다른 가수는요. 네. 앞선 본선 1차전에서 MVP 1등을 한 가수예요. 어허. 역시 1등과 1등이 맞붙은 이야. 강력한 대결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박 사건네. 마이진 언니, 저 자취 시작한 거 아시죠? 오늘 무대가 끝나면 언니가 자취를 감추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유준아, 얼마 전에 기말고사 시험 잘 봤니? 아니요. 앞으로 시험 볼 일 많을 텐데 시험 하렴. 당신의 고운 눈매에 할 말을 잊었지만 다정한 그날의 뜨거운 추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 미소가 머물다가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면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 하나요. 그때는 어찌 이거는 승부를 떠나서 백성문 배사님
온몸에 전율이 도는 멋진 무대네 진짜. 저 무대를 심사하려면 소화불량에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저까지 좀 속이 좀 안 좋으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전유진 양이 마이진 씨를 지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그 팀 미션 할 때 둘 다 대장이었잖아요. 네. 대장은 대장끼리 붙어야지 한판 붙었다고 하는데 멋지네요. 네. 근데 이게 한국 미션이면 노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또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기억하세요? 아까 마이진 씨가 그 기말고사 잘 봤니? 네. 전유진 씨가 저 당시에 기말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오호. 둘이 그렇게 많이 맞춰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가 잘하네요 진짜. 정말 그 완벽한 화음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심사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하재근 평론가의 말씀처럼 진짜 이번 평가도 고심에 고심을 더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명은 이겨야 되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사실 거의 뭐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점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여러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톱 하나만큼이라도 더 잘한 사람한테 표를 주다 보니까 각각 다 그렇게 주게 되면 나중에 합산하면 한쪽 사람한테 몰표가 그 점수가 다 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오호.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네. 총점 360점 중에 네. 전유진 양은 130점, 어머? 마이진 씨는 230점. 어머나. 더블 스코어 수준으로 지금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어머나. 100점 차이가 났는데 네. 왜 마이진 씨한테 점수가 많이 갔는가에 네. 대해서 독설 잘하기로 유명한 작곡가 윤명선 씨. 어머, 윤명선 씨 진짜 많이 윤명선 씨가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마이진님 항상 주먹 쓰시는 걸 많이 봐가지고 좀 강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잃어버린 정 부르실 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눈빛을 가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전유진 양은 고음은 국복을 너무 잘하셨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저 마이진님의 눈빛 때문에 마이진님의 눈빛이 너무 아름다웠다. 오, 윤명선 작곡가님의 평가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독특한 평가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저 마이진 씨의 눈빛을 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진짜 눈빛이 샤방샤방 빛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정말 마이진 씨의 눈빛이 굉장히 촉촉하고 네. 그윽한 눈빛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눈빛 다음 분들의 무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아하.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정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어머나? 아니라 절친이 외나무 다리에서 어머?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찰떡궁합 무대를 보여주셨을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혜연아, 갈비뼈 금 간 거 괜찮아? 어떡하지? 이제 마음의 금이 갈 텐데. 우리 우정 오늘 끝이야.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한 다정하게 미소 짓고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한 내
와, 이건 평가하기 전에 전혀연 평가 진짜 잘 짜여진 뮤지컬 한 번 본 느낌이에요. 예, 너무 멋있는 무대였는데 저희 어머님들이 좋아하셨던 은방울 자매, 토끼소녀 이런 분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이 토끼소녀 보면 예전에 왜 쌍둥이 두 분이 나와서 호흡을 기가 맞아요. 막히게 마셨는데 이 두 분은 사실 10년 동안 우정을 간직해온 사이거든요. 그래요? 잘 보시면 좀 이례적으로 의상도 컨셉이 비슷하고요.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네네. 팀명이 너무 재밌어요. 조강지처. 이게 각자의 이름인 조정민, 강혜연의 앞자를 딴 건데 왜 굳이 어머나. 조강지처냐?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냥 우열 가리지 말고 딱 반반씩 점수 받아서 같이 일본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딱 붙어있는 아이스크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네.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 네. 이것도 사실 딱 반으로 나누기 맛있겠다, 힘든데 네.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줬을지 아하. 이제 다음 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맛있는 딱 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점수도 반반씩 나왔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잘하셨는데요. 360점 중에 강혜연 씨 108점, 조정민 씨 250점을 가져가면서 조정민 씨가 사실 이 노래가 조금 더 어울렸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또 윤면성 작곡가가 두 사람 모두 춤이면 춤, 노래면 조금씩 부족했다라는 평도 했고요. 조금 오호. 아쉽다라는 거죠. 네. 뭔가 특별하게 가슴을 울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또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무대였고요. 드디어 이제 한일 가왕전에 트롯 한일전에 나갈 대표를 뽑는 단계가 하나씩 나아가고 있어요. 뉴스파이터도 하나씩 한 걸음씩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